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으면 1인당 한 끼에 수십만 원씩을 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런 곳에서 10명이 간담회를 했다는데 결제는 30만 원도 안 했다면 무슨 일일까요? 검사 출신이자 윤석열 피고인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이복현 전 금감원장의 업무 추진비 세부 내역을 MBC가 입수했는데요. 한 끼에 수십만 원씩 하는 이런 고급 식당에 10명이 갔는데 결제 금액은 29만 원인 내용이 유독 자주 나옵니다. 대한민국 검사는 단 한 번도 견제받은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일생을 살아와. 선배들도 그랬고 나도 그렇게 살고 하면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 네. 그러니까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합니다. 추접한 짓은 다 해요. 윤석열 정부에서 대한민국 국가기관 수장들이 다 검사들이 갔었잖아. 맞아요. 이것도 생각할수록 열받는데. 어떻게 여기까지도 검사가 가냐. 맞아. 뭘 아냐. 그 중에 이제 한 곳이 금융감독원장 자리입니다. 이복현이. 이복현이 맞아. 이제 가끔 이제 나와서 하는 거 보면은 넥타이 메고 네. 검사고 말도 좀 조근조근해요. 네. 그래서 약간 정상처럼 보여요. 근데 추접스러운 정황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오. 이복현이가요. 자신의 금융감독원장 업무 추진비로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비싼 음식을 먹고 다닌 것 같아요. 근데 업무 추진비로 1인당 3만 원까지 쓸 수가 있는 거야. 업추비로. 네. 그런데 이복현이가 다닌 곳은 1인당 29만 원이거든. 1인당 29만 원. 1인당 29만 그럼 원이야. 못 쓰네. 그럼 3만 원만 써야 돼. 네. 그러니 골치 아프단 말이야.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인원수를 부풀려. 10명이 간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업무 추진비 내역이 이번에 공개가 됐는데요. 미슐랭 스타집에서만 쓴 내역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2023년 10월 20일부터요. 2024년 2월 20일까지 결제 금액이 29만 원 이렇게 쭉 돼 있고 28만 원 돼 있잖아요. 근데 인원수는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미슐랭 스타 음식점은요. MBC 기자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네. 최대 6명까지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이 없어, 공간이. 10명으로 예약을 하면 예약이 안 돼. 예약이 안 돼. 네. 그리고 30만 원이란 말이야. 32만 원, 31만 원, 30만 원 그렇단 말이야. 네. 10명이 갖다 쳐. 줄 서가지고 먹었다 쳐. 예. 한 접시 먹고 나가야 돼. 한 접시. 야, 이런 추접스러운 짓을 하고 다녔더란데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복현이. 아니 그 검사 생활하면서 배운 게 저건데 와. 윤석열이가 그 특활비 업주비 가지고서 그 검찰청에 왜 거리까지 재가면서 다니는 거 보셨잖아요. 그걸로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야, 진짜 추접하다는 그러면 얘기 정말. 이복현 전 금감원장은 이 업추비로 자기 혼자 가서 먹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럴 그렇잖아, 가능성이 액수로 따지면. 액수로는 그렇게 보이죠. 네. 혼자 간 걸로 보이는데 네. 혼자는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보면은 혼자 가기에는 간격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러네. 한번 뭐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거 보면은 20일에 먹고 5일 뒤에 또 먹고 5일 뒤에 또 먹고 그리고 2달 뒤에 먹고 너무 붙어 이 있는데. 혼자 이건 아닌 것 같거든. 그 점은 나는. 제가 좀 네. 예. 그 점은 금감원장이 카드를 네. 몇 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남의 카드를 갖고 와서 그걸 긁게 할 수도 있고. 아, 그래요? 예. 이게 예전에 저희가 이제 국회에서 감사하다 보니까 모 부처 차관도 똑같은 장소에서 다른 카드가 동시에 아, 그래요? 긁은 흔적이 있어요. 아, 그건 몰랐네. 근데 그때는 진짜 뭐랄까 간담회라서 한 20-30명이 모여서 한 건데 그건 그렇게 긁은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복현 원장도 그렇게 저희 국회에 업추비 그 사용 내역을 안 내려고 그렇게 버티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 재판에 졌는데도 네. 근데 드디어 이제 현 금감원장이 이제 오픈을 한 거죠. 네. 그리고 보니까 저게 나왔는데 아마 다른 카드로 비슷한 시간대에 긁은 흔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것까지 파야 된다. 와,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력한 네. 추정이네요. 유력한 예, 추정. 예. 그게 이제 자기한테 주는 카드가 있고 네. 네. 그 비서실에 주는 카드가 있고 그러니까 그 비서실 운영비 이런 걸로 그다음에 임원들한테 또 나오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 비서가 한 7, 8개를 들고 다닐 가능성이 있죠. 아니면 이럴 가능성은 어때요? 이거 갑자기 얘네들은 뭔 짓인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갑자기 들어가고 다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럴 가능성이 없는지 한번 좀 제 생각 확인 받겠습니다. 2023년 10월 20일, 25일, 30일 단골이네요. 갔단 말이야. 네. 너무 간격이 좁잖아. 거의 이진숙 빵 사 먹는 수준. 그래서 제 추정 들어갑니다. 3명이서 가고 이렇게 분할로 계산한 것처럼 한 거 어떨까요? 무슨 날짜를 의미죠? 다르게. 3명이 간 거야. 네. 아, 근데 날짜를 다른 날짜 결제일로 잡아달라. 어떻습니까? 그러기에는 좀 너무 그러기- 번거롭고 아, 품이 좀 떨어진 번거롭- 일일 것 같아요. 아, 좀 그 번거롭습니까? 카드 뺏어서 3개 들고 가면 되지 뭐하러 아, 그거를 그랬습니까? 3번씩 가겠어요. 아, 추접스럽다. 야 정말. 아, 근데 금융 우리가 보기엔 추접스러운데 저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저렇게 하는 것이 삶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걸 위해서 저걸 위해서 그 지저분한 짓을 하는 거야. 아, 그럴 수 있어. 남의 돈 이렇게 해서 쓰는 재미가 그게. 그럴 수 있어. 그리고 그것이 내가 그동안에 노력을 한 데서 오는 정당한 보상.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저 개돼지들은 못하는 여러 역량을 발휘했기 때문에 내가 누려야 되는 당연한 특권. 그렇지. 이렇게 생각 한상진 기자 너무 잘 알지 않아요? 잘합니다. 네. 웃지만 마시고 우리 너무 잘 알아. 아니, 그러니까 이런 특권을 누리려고 박상용이처럼 그렇게 애를 쓰는 거겠죠. 당연하죠. 예. 그거 조금만 저기 하다 보면은 저런 게 나오는데. 뭐 그렇겠네. 예. 저희 그런 국회에서는 이제 저런 걸 주면 보좌진들과 함께 계속 검색하거든요. 이게 어디서 뭘 먹었는지를.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자괴감을 느끼죠. 아. 그걸 카드를 긁으면서 비싼 거 먹고 다니는 놈이 있고 그거 잘 먹고 잘 쓰고 다니는지 국회에서는 또 보좌진들이랑 같이 그거 막 보면서 하고 그러네요. 있고 아. 그리고 발견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네. 이런 걸 갖다가 좀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댓글에서는 나를 또 지지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에게 좀 힘 좀 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놈들은 뭐든지 할 놈이라고 저는 순간적으로 판단이 들어가지고. 네. 네. 미슐랭도 먹고 다니고 좋네. 자, 어제 국회에서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열렸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진짜 검찰의 추악함, 포악함이 만천하에 다 드러날 텐데 보도량이 놀라울 정도로 적어요. 혹시 기자님이니까 아실 텐데 네. 혹시 이번에 어제 이거 국정조사 하고 증인으로 출석하셨으니까 네. 대한민국 언론 혹시 보셨어요? 놀라울 정도로 보도량이 없어요. 네, 일단 어제 제가 참고인으로 나가서 저도 좀 떠들었기 때문에 네. 제가 어떻게 보도가 됐는지 너무 궁금해서 그럴 수 그렇겠네. 있지. 그래서 듣자마자 바로 검색을 해봤는데 기사 네. 4개인가 3개인가? 없어. 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진짜 유튜버 아니면 없어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네. 왜 그렇지? 그래서 기사로는 공부도 못해. 내용이 없으니까 내용이 나오는 없어. 게. 너무 놀라울 정도야. 근데 어제 국회에서 나온 내용만 봐도 엄청난 일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요 세 가지를 어제 주요하게 다뤘는데 먼저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하나만 다뤄도 어마어마해 진짜 검사들. 와, 한 행동들이 한 지시. 진짜 엄청나다. 네. 이거. 예. 2022년 대선은 대장동 대선이었잖아. 이거를 뭐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뉴스타파는 대선 직전에 대장동 관련 검증 보도를 합니다. 대장동 일당의 초기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준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을 당시 검사 윤석열이 덮어줬을 가능성에 대해서 보도를 한 거예요. 네.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니까 그리고 대장동 대선이니까 너무나 당연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윤석열의 검찰이 나서서 허위 사실에 의한 윤석열 명예훼손이라고 하면서 기소해서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기자분들을 기소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2년 얘기잖아요. 네. 지금 2026년이고 지금 와서 보면 당신 뉴스타파 보도는 사실에 부합해. 심지어 사실에 부합합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사실에 부합하다는 것을 일단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어떻게 포괄적인 수사를 했는지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 좋아요. 깔끔하죠? 네, 네. 당시 부산 202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의 담당 검사는 윤석열이 맞습니다. 김승원 의원님실에서 마련한 자료를 좀 활용할게요. 네네. 네. 자, 서울중앙지검 검사 윤석열 공소장 보여주세요. 자, 맞지? 예. 공소장. 검사 윤석열은 아래와 같이 공소 제기한다. 맞지? 네. 됐죠. 자, 대장동 초기 사업자 이름이 이강길입니다. 이강길. 좀 적어주세요. 이강길.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브로커가 조우형이야. 네. 조우형. 조우영. 근데 이 이강길은 조우형에게 10억을 찔러줘. 그런 다음에 야 부실하게 좀 대출 좀 받아줘. 아, 돈이 필요하니까. 돈이 이강길은. 필요하니까. 네. 왜냐면 초기 사업자니까 네. 돈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불법 대출 알선을 받아요. 조우영한테. 자 그러면은 요 상황만 봐봐. 그럼 이강길, 조우영 다 범죄자잖아. 네. 맞지? 예. 이거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했으면 오늘날의 대장동 사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맞죠? 네. 근데 실제로 2021년 4월 초만 해도 서울초. 당시 검사 윤석열은 야 이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거야. 네. 그래서 브로커 조우영을 출국 금지를 시켜버립니다. 자료 좀 띄워주세요. 자, 2011년 4월 출국 금지 요청 조우형 중수 이과장 윤석열. 4월 19일에. 깔끔하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사 진행됐으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11년 4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나타납니다. 법조 출입 기자 김만배. 여기서 김만배 이름이 나와요. 오케이. 김만배가요. 검사들 많이 알고 있을 거 아니야. 네, 법조 출입이니까. 그리고 검사 출신 변호사도 많이 알 거 아니야. 네. 김만배가 이 브로커 조우영에게 담당 검사 윤석열의 최측근 변호사 누구야? 특검 같이 했던 사람.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를 딱 해줘 버립니다. 뭔지 알겠지? 조우영한테 박영수를. 김만배가. 예. 요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조우영이 시간이 한참 지나서 훗날 검찰에서 이렇게 다 진술을 했어요. 소개해 주세요. 조우영 참고인 진술조서. 제가 2011년 4월, 5월경 대검 중수부에 3번 정도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두 번 출석하기 전에는 박영수 변호사를 만나 상담하면서 수사 협조하는 걸로 결정했고 박영수 변호사에게 박영수 변호사를 통해 검찰 측에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김만배가 저에게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시켜줬습니다. 맞지? 이것도 확인됐지? 네. 자, 조우영은 윤석열 최측근 박영수 변호사를 선임하고 나서 수사가 딱 무마가 돼버리는 거야. 대장동 초기 사업자 이강길 씨가 2026년 3월에 법정에 나와서 관련 증언을 합니다. 네. 서로 입을 맞춘다거나 그런 정도 하다 보니까 조우영 입에서 차 한잔 마시고 다행히 다 무마하고 그냥 왔다. 그러니까 다음 조사는 없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랬었고 그걸 확인을 내가 남욱과 정영학한테 또다시 했다. 그랬더니 박영수 변호사를 산 덕에 잘 됐다는 정도만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네. 자, 조우영의 사촌형 이철수 씨도 같은 내용의 증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조사받고 난 다음에 패닉 상태로 전화가 왔고 두 번째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로 커피만 마시고 그냥 나왔다고. 박영수 변호사를 해가지고 조사를 받는데 안 물어보더라 이러는 거야. 조우영이 커피를 마셨네 안 마셨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윤석열 검사가 조우형 조사의 편리를 봐주었다는 것이 가장 큰 중요 포인트다. 됐죠. 이 내용을 뉴스타파가 보도한 거야. 그 당시에. 뭐가 문제야? 문제 없지? 네. 그 윤석열이 그 수사 무마한 게 문제지. 그렇죠. 김승원 의원님 나와주세요. 네.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총체적인 수사가 이루어졌고 당연히 대장동 사업건도 두 번째 대출 규모이기 때문에 수사가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아까 조우영 그 얘기 보듯이 처음 조사
받으러 갔을 때는 패닉 상태에 빠질 정도로 세게 조사를 받은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맛이 가갖고 이거 어떡하냐 했는데 박영수를 선임하고 가서 커피 한 잔 가볍게 마시고 오면 된다라고 해서 갔더니만 그때는 진짜 부드럽게 조사가 이루어졌고 네. 그 다음부터는 안 부르더라. 와. 그리고 조호영도 살고 이강길 씨도 살고. 그래서 실제로 기소가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실제로. 안 이 대목은 됐고 진짜 공교롭게 제가 증언할 부분이 좀 있는데 있어. 김승원은 우리 집 와봤잖아요. 네. 네? 그 동네에 양지 조우영도 타운하우스. 살았고 아, 조용. 부산저축은행 회장인 박연호 씨도 거기 살았어요. 그 박연호 씨의 부인이 조우영하고 인척 관계예요. 잠깐만 누구요? 부산저축은행 회장인 네. 박연호 씨의 부인이 회장 부인. 조우영 씨하고 인척 관계라고. 둘이 친척 사촌 누나라고 불렀어. 박연호 씨. 그 저는 그 사람들을 저기 2006년부터 알고 지냈었어요. 우리 동네 사람이니까. 아, 알고 지냈어요?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오. 희한하게 그렇게 됐어. 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느 날 조우영 씨가 저한테 와가지고 박영수 변호사를 아냐는 거야. 오. 아니 그래서 내가 박영수 변호사를 또 알았거든. 그 중수부장 했던 박영수 말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렇대. 오. 박영수를 네가 어떻게 알고 물어보는 거냐 그랬더니 오. 골치 아픈 사건이 있어서 사람들이 박영수 변호사를 추천을 하는데 선임하라고. 오, 대박. 수임료를 너무 많이 달라고 그래서 오.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나한테 검증을 받고 싶어서 온 아하. 거야. 오. 수임료를 1억 이상 달라고 하니까 어. 그런 사람한테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효과가 있습니까? 어. 사기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네. 변호사니까 와서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사건인데 그러냐? 그랬더니 중수부 사건이래.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라면 박영수를 추천하는 게 그 업계에서는 자연스러울 거다. 근데 결과에 대해서는 장담을 못하지만 그 사람들이 통상 그렇게 요구한다. 걔들의 생태계에서. 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 와.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내 동네에서 봤을 거 아니야 또. 그래서 괜찮아? 그랬더니 아, 잘 됐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 주죠. 조우영 씨가. 공범이네? 도와줬네. 공범이네? 아니 내가 근데 그런 일이 있어서 와. 아니 그럼 그 2011년도네요. 그때 일이야. 그 2011년 이야. 그러고서 잊고 살았는데 저 일이 터질 때 초반에 네. 조우영이 등장할 때 내가 머릿속으로 저 변호사가 박영수였나 그러면 그걸 봤더니 박영수인 거야. 와, 대박 사건이야. 진짜 황당했어요. 좀 아다리가 맞나? 아니, 근데 정말 아기가 맞아. 조우영 씨가 박영수한테 1억 6천을 줬습니다. 1억 6천. 와. 네. 착수금 5천, 성공 모수금 뭐 1억 천에서. 사실은 엄청 싸게 먹힌 겁니다. 억대를 달라고 했던 말이랑도 네. 아다리가 그렇지. 맞네요. 네. 와, 이 말이 되는 나라냐는 거야. 야. 아니, 이거 윤석열이가 그래서 이놈들 풀어주는 바람에 대장동 일당이 활기를 칠 수 있었던 건데 이거를 보도를 한 거야 그냥 이분은. 뭐가 문제야 뭐가. 근데 최홍이 한 가지만 네. 더. 그 이강길 조우영이 어쨌건 부산저축은행 대출을 받아서 그 대장동 땅에다가 묻어둔 거 아닙니까? 계약금이니 뭐니 해서 네. 그 돈이 사실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 돈이거든요. 맞아요. 그게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그게 회수가 돼서 맞아요. 그 피해자들한테 갔을 텐데 네. 그걸 안 해갖고 지금 그들이 누린 이익이라든가 또 부산저축은행 살리느냐고 들어간 혈세가 어제 봉지욱 기자께서 얘기했지만 5천억입니다. 5천억. 와. 윤석열이가 대장동 부실대출, 불법대출 묻어둠으로써 와. 거기에 추가 투입된 그렇죠. 혈세가 뭐 총 5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정말 어마어마한 나쁜 짓을 한 그 겁니다. 조우영이 대장동 말하자면 그 천화동인의 주주냐 아니냐 이것도 쟁점이잖아요. 육호. 네, 예, 육호. 6호에. 네. 그것도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동네에 그 개발업자가 조우영이었거든. 그래서 거기 살았던 화이트하우스 거거든요. 거기. 예. 근데 그거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무슨 프로젝트 하냐? 너네 그랬더니 대장동을 할 거라고 했었어요, 나한테. 그래서 무슨 돈으로 하냐고 그랬더니 아니 부산저축은행 자금이 있으니까 그걸로 저희는 하면 돼요. 이러는 거였어. 와. 근데 대장동이라는 이름을 내가 그때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대장동이 어디냐? 그때 성남에 있대, 대장동이. 성남에 대장동이라는 데가 있으면 그럼 뭐 소장동도 있냐? 내가 그렇게 물어본 기억이 있거든. 그랬더니 기억이 있나 보네. 그 그린벨트 지역이 거기가 풀려가지고 거기 대장동이 되게 좋은 데가 있어서 와. 그때 무슨 저기 신세계 저기 회장 정용진 씨도 뭐 거기다가 집을 짓고 뭐 그렇게 앞으로 뜨는 동네라고 그러더라고. 그 제가 그때 태어나서 대장동이라는 이름 처음 들었거든. 와. 그 나중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이분은 진짜 검찰계의 포레스트 검프야. 그러니까 진짜 이해하잖아. 와, 진짜 대단합니다. 아, 내가 생각해도 진짜 내가 윤석열이하고는 정말 진짜 알겠네. 윤석열이 사건은 다 들어가 있어. 재밌다. 고발사주 들어가 있지, 도이치모터스
벌써 들어가 있지. 다 들어가 있어. 양평만 못 가봤네. 와, 재밌네. 자, 너무 당연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잘된 보도야. 그럼요. 이거 상 받아야 되는 보도야. 네. 사실 대선 후보자 검증을 위해서 꼭 필요한 보도였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 사건으로 대대적으로 윤석열의 검찰은 수사에 들어갑니다. 이제부터가 이제 시작입니다. 네. 네. 말도 안 되죠. 이것은 뉴스타파 기자들 그리고 뭐 봉지욱 뭐 이름도 이상한 봉지욱 요런 기자들을 혼내주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벌인 것이 아니고 이것 또한 당시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해 꾸민 일로 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게 핵심. 2023년 2월 윤석열의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대장동으로 잡아놓으려고 했으나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여기서 꺾여버립니다. 그러자 윤석열의 검찰은 여기서 포기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네. 야, 이렇게 우리가 죽을 수는 없다. 대장동도 계속 더 살리면서 이 건을 이재명하고 봉지욱이라든지 뉴스타파 이런 기자들이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모의한 걸로 모의를 해가지고 지금 거짓 프레임으로 여론 형성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힘을 더 받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시작된 게 이 명예훼손 사건으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 듣다 보니까 네. 이게 남의 사건 같아요. 아니 내가 제일 잘하는데. 아니 내가 제일 모르고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니 여기 앵커 아니 앵커께서 아니 제가 종종 이제 이 건 가지고 여기저기서 얘기를 좀 해달라고 연락을 받는데 앞으로는 대신 나가시면 그래서 저도 너무 이게 중간중간 말씀하실까 싶어서 이렇게 뵈면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표정이. 너무 그런 일이 있었어. 듣게 되네요. 이게. 들어올 부분이 또 맞아요, 있을 맞아요. 겁니다. 네. 네, 됐죠. 네. 자, 그런데 지금부터 그러면 얼마나 이제 검찰이 폭력적으로 요거를 이제 수사를 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묶어가지고. 예. 먼저 2022년 대선 당시에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 후보였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대장동 관련 대응 TF 같은 게 있었어. 네. 거기서 일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네. 바로 김우철이라는 사람입니다. 처음 듣죠? 네, 처음. 김우철이라는 사람도 이 명예훼손 사건에 엮어가지고 검찰이 엄청나게 괴롭혔어. 나는 이거는 어제 처음 들었거든요. 네. 어제 국회에 나와서 이분이 증언을 하는데 이거를 꼭 봐야 돼. 왜냐? 나도 이렇게 당할 수 있는 거야. 김우철이 유명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도 모르잖아, 김우철. 걸리면 그냥 이렇게 박살 나는 거야.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로 그 당시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에 나오는 김만배, 허재현, 진학림, 조우영, 이철수 이런 분들을 첫 번째 조사에서 그분들 전화번호도 없고 통화 내역도 전혀 없다는 걸 검사가 다 확인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빨리 수사를 종결해야 되는데 10시에 가서 새벽 4시, 5시까지 6번이나 2년 동안 조사받았어요. 포렌식 하면 거의 몇십만 건 사진이나 파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전부 다 소명을 다 해야 되고 핸드폰에 있는 한 9,000명 그 사람들 통신 내역 조회 전부 다 해가지고 사돈의 8촌까지 전부 통신 내역 조회했어요. 내 동생 결혼식 때 내 처음 받는 재수 씨 친정 오빠 그런 분들은 30년 동안도 본 적도 없는 사람들 다 통신 내역 조회해가지고 사돈 민주당이 있으니까 내 이렇게 피해 당한다고 전부 다 인간관계 이간질 시키고 제가 2년 동안 국회 정책연구위원 2급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도주하고 한다고 출국정지 시켜가 아파트에다가 딱지표 한 달이 멀다 하고 붙이고 말입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윤석열 정권에서 제가 무혐의 처분 받았지만은 누구 한 사람 미안하다 전화한 사람 있습니까? 제 어머니 지금 90 앞두고 계신 분 침실까지 전부 다 압수수색 수사관 3명이 들어가가지고 조사하고 속옷도 다 뒤지고 서랍장까지 뒤지고 그래가 이게 무슨 민주공화국이에요 이게? 무혐의 받았어. 윤석열 정권에서 제가 무혐의 받은 사람이에요. 언론이 지금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가서 쳐보세요. 조영 씨 이런 분하고 저 통화 한 번 한 적도 없어요. 이철수 제보 현장에 제가 있은 걸로 해가 정치 공작 기획했다고 지금도 유튜브 다 퍼나르고 있어요. 보수 언론에. 근데 진짜요. 듣는데 소름 끼치는데 진짜. 진짜 눈물 납니다. 저는. 저 김우철 위원님은 당직 생활도 오래 하셨고 국회에서 저 분야에서 굉장히 말하자면 산전수전 겪으신 분이에요. 전문위원으로. 저는 저 양반 보복당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예전에 제가 변호사 시절에 무슨 이명박 대회 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막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 사건 수사 기록이나 이런 거를 이제 제가 갖고 있잖아요. 변호사니까. 네. 그러면 그런 거 이제 입수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시고 그런 걸 내가 되게 저분한테 전달했거든. 그러니까 검찰의 약점, 검찰의 비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말하자면 그런 천착을 해오신 분인데 보복성으로 저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아마 저도 이제 저분을 알고 지낸 20년이 넘었는데 저분이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럼. 국회의원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고 당직자로만 일을 하셨지만 민주당과 관련된 주요한 사건 때마다 자료를 정리하고 뭔가 분석을 하고 이런 걸로는 아마 민주당에서 봐봐, 탈출을 부려하는 분일 거예요. 제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검찰하고 특히나 부딪힐 일이 굉장히 많았었고 아마 이분과 관련된 작은 단서라도 있다는 걸 확인한 뒤에 검찰이 매우 아마 흥분하고 좋아했을 걸로 그렇죠. 저는 추정이 되고 드디어 잡을 수 있다. 네, 드디어 잡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지난 20몇 년 동안 민주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털끝 하나 못 건드렸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저런 일을 당하신 거죠. 저는 와 이거 어제 그 자리 아니었으면 또 아예 모르고 그냥.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김우철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위원에게 검사들이 이재명, 송영길과의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그렇지. 그렇게 이것저것 다 두시고 또 수사할 때도 계속 이재명, 송영길 불어라. 다 연결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2년 동안 풀어주질 않은 거죠. 네. 계속 출구 금지 시켜놓고. 저분처럼 봉지욱 기자, 한상진 기자도 어떻게 당했는지 어제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긴데 이게 좀 많이 줄였어요. 보니까 내가 저런 거 당하면 참 진짜 너무 고통스럽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함께 보시죠. 법원이 압수수색을 허락하지 않은 범위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딸아이가 쓰는 노트북까지 다 분해해서 외장하드 물려서 다 열람했습니다. 이메일을 2,000건이 넘는 이메일을 다 열람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커피라는 프레임으로 수사 시작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윤석열 씨가 커피 타줬다라는 보도를 한 바가 없습니다. 제 사건에서는 조우영 씨와 제가 통화한 사실이 없습니다. 근데 저와 조우영 씨가 통화를 4번 한 것처럼 녹취서를 조작을 해놨습니다. 왜 하필 강백신 팀에서 자꾸 이런 녹취서 조작이 나오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일민 검사가 당시 강백신 밑에서 저희에 대한 이제 압수수색을 제 휴대전화 3대를 집에서 이제 가져갔다가 4개월 후에 제 휴대전화를 돌려주면서 제 휴대전화에 있는 전자정보 삭제 폐기 확인서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저희가 기자니까 그거라도 준 거지 일반인들한테는 그거 주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제 휴대전화를 돌려주고 당신 휴대전화 정보를 모두 다 지웠어라고 하면서 동시에 제 휴대전화 3대 중 1대에 대한 전체 전자정보를 압수해 갔습니다. 영장 없이. 강백신 팀에서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창주 수사관,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관 나와 계신데 저희 집에 아침에 새벽 4시부터 기다렸대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딸아이 학교 데려다 주려고 나왔더니 8시 한 30분경에 저희 아파트 복도 엘리베이터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저한테 검찰 수사관증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다. 아이를 그러면 일단 학교에 보내야 되니까 같이 가자. 안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부인한테 데려다 주라고 해요. 그래서 집을 문을 열고 현관문을 들어가서 부인한테 애를 좀 데려다 줘라.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말을 못하게 합니다.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영장이 있냐 그랬더니 영장이 없대요. 영장이 없이 저희 집 문을 개폐해서 못 닫게 강제로 잡고 결국에 저희 애는 걸어갔죠. 학교를 늦었겠죠. 제가 수사관과 신랑이 한 모든 모습을 저희 초등학교 6학년 딸이 다 지켜봤죠.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한 수사인데 제 영장에 민주당에서 김병욱 의원이 저한테 뭐 자료를 줬다 그러고 제가 뭐 허재영 기자한테 자료를 줬다 그러고 지금 강백신 검사 뭐라고 합니까? 법원에서 영장 발부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영장 발부 사유가 다 거짓말이에요.
맞아요. 진짜. 자, 요거는 좀 의원님이 좀 부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봉지욱 기자는 뭐 불법 압수수색처럼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녹취서를 조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거 좀 부연해 주시죠. 첫 번째는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집안을 강제로 쳐들어갔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아이 학교 딸아이 데려다 준 것 때문에 와이프랑 얘기하려고 문을 여는 순간 네. 탁 하고 잡아갖고 문을 못 닫게끔. 영장 그다음에 없이. 예, 영장 없이 검찰 수사관이 들어갔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 자료화면 혹시 첫 번째 거 봉지욱 압수수색 영장 이 보시면 법원에서 다 사선입니다. 다 그어버립니다. 이거 하지 마가 이거 하지 마. 딱 하나 살려둔 거 저건데 저거 다 사선 그어진 것들도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지금. 압수수색을 다 해갔다는 거고요. 기각시킨 것도 자료를 가져갔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사실 명예훼손, 이게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니까 지금 그들이 말하는 범죄 자료는 다 보도에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뭘 더 할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그게 압수수색을. 본질이야. 맞습니다. 그것만 보면 돼요. 네. 그게 사실인지 아니지만 판단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강백 씨는 대장동 수사를 윤석열이 덮었는지 그걸 수사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네. 의원님 말씀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와 봉지욱 기자가 같은 날 압수수색을 당했고요. 영장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발부한 내용이 똑같아요. 가에서 사까지 항이 쭉 있는데 그 중에 바항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그 판사가 다 지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봉지욱 기자 같은 경우는 영장 제시도 없이 문 막고 예, 했다는 거 이제 제일 크고요. 신분증만 보여줬다는 예, 거잖아요. 그리고 이 봉지욱 기자 휴대폰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열었어요. 근데 실리콘 골무를 가지고 와서 연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묵묵무답이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영장을 보면 집에 있는 노트북 같은 건 손을 못 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유일하게 집에서 압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휴대폰, 태블릿 등 통신기기예요. 그리고 USB 저장 장치 요것만 가져갈 수 있게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집에 있는 노트북은 못 열어봅니다. 근데 저희 집에 들어와서 아무렇지 않게 집에 있는 그러니까 뭐 쓰다가 이제 버려놓은 노트북도 네. 있잖아요. 집집마다. 네. 서너 개를 가져다가 전원을 켜서 전원 안 켜지면 아예 열어가지고 외장하드 꺼내가지고 물려서 열람을 다 하고 저희 집에서는 이메일 검색할 수가 없게 돼 있는데 제가 저희 딸아이가 쓰던 노트북 잠깐 빌려서 이메일을 봤는데 그거를 열어가지고 이메일 2,100개가 넘는 이메일을 다 열람을 했어요. 사진 다 확인하고 당시에는 제가 몰랐는데 나중에 제 영장을 꼼꼼히 보니까 이게 불법인 걸 알아서 제가 지금 국가배상 소송을 지금 제기해놓은 상태고 그러니까 저는 근데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만 더 덧붙이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집에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압수해서 다 가져갔다고 했는데 가져가지는 않았습니다. 봉지욱 기자나 저희 집에 가져갈 게 별로 없어요. 가져갈 게 없어서 휴대폰 정도만 뺏긴 거, 그건 이제 정정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고. 저는 이게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검사가 그러면 몰라서 영장 내용을 몰라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불법 압수수색을 실수로 한 거냐.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수사 제일 잘한다는 애들이 모여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 아니에요? 네. 이 사람들이 몰랐겠어요? 당연하죠. 다 알고 있는데 그냥 늘상 하던 거고 일반인들한테는 이렇게 해도 별 문제되기도 안 하고 그냥 대충 넘기고 갈 수 있으니까 아마 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봉지욱 기자 집에는 8명, 저희 집에 6명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집에 저 혼자 있는데 6명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6명이 갑자기 이렇게 쫙 흩어지듯이 헤쳐모여 하듯이 집안에 있는 온갖 곳으로 쫙 헤쳐모여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변호사가 그나마 뒤늦게라도 와서 그건 2명이잖아요. 2명에서 6명 어떻게 쫓아다녀요? 못 쫓아다니죠. 봉지욱 기자는 저희가 변호사를 보내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뉴스타파 사무실이 동시에 압수수색을 당하는 바람에 저희가 선임해놓은 변호사가 2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봉지욱 기자 집은 봉지욱 기자 혼자서 대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서야 뭐 휴대폰이 열려 있는 것들을 확인했는데 이거는 그냥 우연히 뉴스타파에서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절대 보지 않고 이건 그냥 검찰이 지난 수십 년간 켜켜이 쌓아온 불법 수사에 그냥 관행과 습관들이 그냥 이번 기회에 터져나온 거기 때문에 잘 됐다. 끝 보자. 끝 봐야 돼. 네, 끝 보자.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의원님, 하나만 지금 빠진 게 봉지욱 기자 중요한 얘기했어요. 휴대폰 3개를 가져갔다가 돌려주면서 1개는 영장도 없이 지네들이 그 기록을 또 다 저기다가 서버에다 심었다. 이게 그 예전에 한 번씩 나왔다가 그냥 술면이 사라지는 디넷이에요. 디넷, 캐비넷.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으로
전자 기록물을 볼 때는 그 필요한 부분만 한정해서 봐야 되고 네. 그래서 피의자가 입회를 해가지고 이거는 그래 상관없는 거니까 하지마 하면서 필요한 것만 가져가게 해야 되는 겁니다. 네네. 근데 이것들이 그거를 전체를 통째로 지네 서버에다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봉지 기자가 나중에 전자정보 폐기 확인서를 받았어요. 예. 근데 한 장을 더 준 거예요. 보니까 폐기 확인서를 봉지욱 기자에게 교부해 준 날 다시 압수된 서류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휴대폰을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열어서 포렌식 끝났어. 그럼 남아 있는 이제 전자정보 폐기를 하죠. 폐기 확인서를 주면서 압수했다라는 서류를 줘. 무슨 말이냐면 폐기한 거를 다시 압수한 형태로 보이는데 지금 어쨌든 검찰은 자기들은 아니다라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것도 한번 따져보자. 네. 수사에서 한번 따져보자. 오케이. 저는 좀 그런 알겠습니다. 입장입니다. 자,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봉지욱은 조우영이랑 통화를 한 적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통화를 한 것처럼 조작을 했다. 이건 이건 심각하잖아. 아 정말 네, 그 자료 좀 띄워주세요. 통화 내역, 녹취록 표지에 통화 내역 그다음에 녹취록을 조작의 달인 강백신. 와. 네. 그 재창형을 실장님을 재창형으로 네. 바꾸듯이 이건 아예 봉지욱 기자의 그 목소리가 아닌데 그 통화 내역이 아닌데 봉지욱인 것처럼 해서 표지를 표지를 와. 법원에 올리고 그다음에 봉지욱이 조우영과 통화한 내역이 있음에도 뭐 이런 보도를 했다. 그래서 허위다. 이걸로 와. 압수수색 영장을 발받아서 그냥 다 미친 거 아니야 자료를 이거? 가져가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게 무서운 게 이런 거 가져가면 이게 또 별건 수사에 또 시발이 됩니다. 맞아요. 송영길 대표도 그렇게 됐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조작에 의해서 하는데 유독 강백신에 의해서만 네. 강백신 그 팀에서만 너무 자주 습관처럼 강백신이 일어난다. 설명이 가관이에요. 저거만 나오면 속기록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맞아요. 예. 꼭 그렇게 하고 진짜 나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의원이 그렇게 물어봤잖아. 이게 4개가 속기록이 있는데 속기사가 다르다. 다 다르다. 근데 어떻게 전부 다 이거를 다 봉지욱이 통화한 걸로 그렇죠. 다 헷갈릴 수가 있냐?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냐? 아, 이거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 어떻게 해, 이놈? 아니 그러니까 저런 애들은 저런 거를 통해서 출세를 한다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들끼리 저걸 특수수사 기법이라 그래. 그렇죠. 그리고 전수를 해. 이렇게 하는 거다. 압수수색은 가서 이렇게 영장이 이건 그냥 다 해. 그리고 뭐 저기 얘기하면은 그냥 다 필요하다고 해. 뭐 휴대전화 있으면 이것도 노트북도 통신이 가능하니까 그냥 통신기기라고 해.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야. 사실 이제 저 관련돼서 저도 한 말씀 드리면 미치겠어. 저건 역시 실수냐? 지금 어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강백신 씨는 나와서 마치 자기들이 사소한 실수를 했고 교정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게 실수일 수가 있나요? 아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들이 속기록을 만들었다 쳐. 그 뭐 잘못 만들어져 있다 쳐. 그럼 그거 안 들어보고 압수수색 영장 냅니까? 그렇지 그렇죠. 않잖아요. 네. 다 들어볼 거 아닙니까? 부실 수사의 증거지 안 들었으면. 자기들은 그럼 속기록이 잘못돼 있다라는 거를 알고서도 냈다고 넉넉히 추정이 돼요. 네. 근데 그냥 뭉개고 막 그냥 한 거예요, 또 저렇게. 네. 그리고 나서 저게 문제가 되면 속기는 내가 안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속기사를 검사시키든지 그죠? 검사들이 늘상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인권의 수호자이기 때문에 경찰이 하는 수사, 뭐 하는 수사 자기들이 다 통제해야 되고 그래야지 인권이 수호가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럴 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늘상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들이 안 했어. 이건 단순한 실수야. 그럼 그럴 거면 속기사들 데려다가 검사 주고 자기가 속기하든가 그럼.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근데 굉장히 원론적인 질문 하나 우리 법조인 분 계시니까 여쭤볼게요. 이게 살인 사건이 아니고 명예훼손 사건이에요. 네. 살인 사건 아니다. 너 헷갈리지 마라. 마약 사건 아니야. 뉴스타파는 영상 하나야. 그렇지. 그것만 보면 되잖아. 그렇죠. 아니 명예훼손 사건을 이렇게까지 대대적으로 투입해가지고 막 압수수색하고 뭐 이거 자체가 너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지들이 생각할 때 이게 시체말로 자기들끼리 용어로 지들끼리 돈 되는 사건. 그러니까 이거 했을 때 위에서 알아주고 출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건에만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일종의 뭐냐면 이렇게 무력 시위를 통한 사전 제압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네. 상관없는 거를 압수수색 영장은 대충 너도 법원이 발부해 준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쟤네들 전수되는 수법이에요. 그렇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했다 그러면 별거 아닌 것도 일반인들이 볼 때는 한상진 기자가 그냥 기자인 줄 알았더니 나쁜 사람이었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또 기사를 막 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사전에 사람을 그냥 이상한 사람 만들어버리는
수법으로 지들이 타겟팅한 거에 대해서는 늘 해왔던 수법이죠. 요 점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2022년 3월 보도거든요. 대선 관련해서 맞습니다. 후보자 검증을 위한 보도인데 이 수사가 2023년 9월에 시작되는 거니까 맞아요. 1년 6개월에 1년 6개월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진행되는 걸 보고 이거 한참 지났는데 이걸 왜 하지? 그래서 처음에는 대장동 건이 사실 윤석열이 그 수사 덮은 거 아닙니까? 네. 윤석열이 그때 특수직무유기라고 해서 징역 1년 이상 되는 그런 죄를 저지른 거거든요. 중죄죠, 중죄. 네, 그래서 이거를 덮으려고 하나라고 저는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9월 14일 그 한상준 봉지욱 기자 압수수색하고 18일 날 우리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제출한 거예요. 영장을 지금 청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표가 목적이었구나. 그래서 그걸 역산해서 돌려보니까 8월 28일 날 검찰에서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빌미로 이재명 대표를 나오라고 합니다. 수사받으라고. 8월에. 아까 최호 앵커께서 말한 그 2월 달에 대장동 건으로 실패했잖아. 한 거 실패하니까 네. 대북 송금으로 이번 나와라. 그렇죠. 그러면서 이 9월 2일부터 조선일보가 이 대장동 건을 보도하면서 바로 대통령실에서 이게 뭐죠? 대선 공작 게이트라는 표현을 쓰면서 맞아. 딱 하명을 하고 9월 7일 날 강백신 검찰 수사팀이 꾸려지고 그다음에 바로 이 기자님들에 대한 압수수색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되고 네. 이재명을 잡기 위한 그런 수순이었구나. 빌드업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사건 저희 사건 관련돼서 제일 안 잊혀지는 장면 중에 하나가 2023년 9월 1일 이 사건이 이제 공개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네. 그날이 금요일입니다. 9월 4일 월요일 날 아침에 눈을 떠서 조선일보 일면을 딱 봤는데 거기에 공작 이제 허위 보도 뭐 이제 뭐 저기 대선 공작 예, 게이트. 대선 공작 게이트를 하나의 그 기사만 보면 앞으로 한 1년 동안 진행되는 검찰 수사에 청사진이 그려져 있는 기사였어요. 제가 이 기사를 딱 보고 난 다음에 우리 사건이 어디로 가겠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됐었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나고 두 번째는 조선일보. 저희가 2024년 7월 8일 날 기소가 됐고 며칠 있다가 이제 공소장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워낙 큰 사건이 시작이 됐으니까 저희 직원들 모여서 이제 공소장 같이 막 볼 거 아니에요. 네. 제가 공소장을 보다가 제 옆에 있는 후배한테 제일 첫 번째 했었던 말이 전 지금도 기억나요. 야, 우리 얘기는 어딨어? 이 얘기였어요. 우리 얘기는 공소장을 읽는데 아무리 읽어도 뉴스타파 얘기가 없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냥 이재명. 그 주로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두 번째 장인가 세 번째 장부터 이재명의 공산당 프레임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공소장에. 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뭐 어떻게 되냐면 아무 증거가 없는데 그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과 뉴스타파가 작당 모의한 뭐 이런 식의 그림이 쭉 그려져 있으면서 거기에 이래 보인다 저래 보인다라고 계속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다가 한참 한 30페이지 가까이 넘어가니까 드디어 뉴스타파 얘기가 나와.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야, 우리 얘기 나온다 이제. 이게 저도 이제 기자 생활하면서 수많은 공소장 뭐 사건 기록 봤지만 저 이런 공소장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약간 비현실적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도 청문회에서 사실 하루 종일 진행되는 청문회에 좀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뒤에 앉아서 참고인석에 앉아서 한참 이것저것 생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떠올라서 제가 이제 그 발언 기회가 생겨서 김성현 의원님께서 발언 기회를 주셔서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과거 군사 독재 정권들은 군사 정권들은 자기가 도움을 받겠다. 자기가 공격당하지 않겠다라는 목적으로 언론을 탄압했어요. 그죠? 자기를 위해서. 언론을 직접적으로 탄압을 합니다.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윤석열이는 자기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언론 탄압을 수단으로 쓴 거예요. 최소한 그전에는 언론 탄압이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나를 탄압한 게 얘한테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나를 죽이기 위한 게 아니고 내 입을 막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맞아. 정적을 제거하고 정치권을 재편하기 위해서 그냥 언론 그리고 언론 탄압을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맞습니다. 이자들은.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끝을 봐야 한다. 좋습니다. 네,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한 강백신. 네. 그런데 어제 나와가지고 본인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관련 지금 저희가 들은 이 내용 관련해서 예, 아주 짧게만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뭘 이 사람을 뭐 고쳐 쓴다든지 뭐 사과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거는 진짜 사치다잉.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강백신이 잠깐 보겠습니다. 윤석열의 심기 경호를 위해서 검찰 조직이 흥신소로 전락했어. 윤석열의 하차업체로 전락한 겁니다. 왜 이런 수사를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증인의 영달을 위해서
저는 대통령의 심기 경호를 위해서 충실하게 하였을 뿐입니다. 검찰 조직을 상납한 겁니다. 윤석열 이거 창피하지 않아요? 부끄럽거나 창피한 일 한 적 전혀 없습니다. 부끄러움을 할 일이 인지를 안 했겠죠. 부끄러움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 소리 안 지르네. 알만한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지. 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가 진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가 이렇게 해도 나는 뒷배가 든든하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야지 저게 일부나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죠. 보통 사람 같으면 저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쫄리죠. 아니 눈앞에서 봉주욱이 서 있는데 봉주욱 기자 조우영도 있는데 그렇지. 통화 안 했다고 그러는데 녹취록이 나왔는데 나오지. 카메라에 지금 중계되고 있지.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럴 일이야. 그리고 왜 내가 저럴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대통령 됐지. 그렇지. 근데 이제 윤석열이가 감옥에 갔는데도 왜 저러냐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강백신이가 저기서 무슨 생각을 할까? 제가 추정하기에는 거기 앉아 있는 국힘 의원들이 보이는 거예요 눈에. 네. 내 다음 자리는 저기야. 아, 그럴 수도 있고. 아니 뭐 유상범이네 곽규택이네 뭐 권성동이네 옛날에 검사 시절에 뭐 했는지 다 알아 걔들이. 주진우가 뭐 했는지 알아. 한동훈이가 뭐 했는지 알아. 그 내 다음 자리는 저기야. 당신들 지금은 이러지만 나중에 봅시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고. 기왕 여기까지 온 김에 이제 나는 파이팅으로 가야겠다. 그렇지. 여기서 물러나는 순간 나는 저 자리로 가는 길만 늦어질 뿐이야. 이 생각이 더 앞서는 거고. 그 다음에 검찰개혁 한다고 뭐 어쩌고 하지만 검찰개혁. 또 어찌어찌 해서 우리가 수사권 약간 남겨가지고 또 후배들이 복수해 줄 거야. 또 살아난다. 그리고 뭐 윤지당 정권이 영원히 가겠어? 좀 지나면 다시 복구하는 거야. 맞아. 이게 하나 있는 거고 그 자신감이 또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뭐가 있냐면 제가 특검 다녀와서 이 악의 뿌리가 정말 넓고 깊다라는 얘기를 하더라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방첩사가 지금 한 짓거리가 기무사가 만든 계엄령 문건, 과거에 전두환이가 했던 쿠데타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한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수십 년 동안 이어내려온 얘들의 전통이 있는 거야. 네. 아까 안상진 기자가 이런 공소장 처음 봤다고 하셨는데 80년대, 70년대 그런 공소장이 흔했어요. 시국 사건에서. 그러니까 유시민 같은 사람을 예를 들어서 간첩으로 만들어야 될 때 배우의 문익환 목사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할 때 쓰던 수법이야 저게. 앞에부터 공산당 얘기 쓰고 몇십 장을 쭉 쓴 다음에 그 사람 얘기는 나중에 세상에 불만을 안고 이런 말에 현혹돼가지고 이렇게 한 거다라는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게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 유전자가 지금. 이게 끔찍한 겁니다. 검찰청 없애. 알았지? 그래, 검찰청 어떻게든 없애볼게. 아니 그때 아까 한상진 기자가 당시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해서 지금 뉴스타파하고 한상진 기자, 봉지욱 기자를 마치 이제 수단으로 쓴 것처럼. 근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그때 뉴스타파는 부산저축은행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의 어떤 그 문제의 핵심에 가장 근접해서 취재했던 매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뉴스타파로 손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수단으로만 이용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뭐 양수겸장으로 갔겠죠. 네. 양수겸장. 사실은 그때 이제 지역 신문 중에 뭐 박재동 화백 만화도 싫고 상당히 윤석열 정권의 비판적이었던 지역 신문의 사주에 대해서도 아주 가학적인 보복적인 수사가 또 들어와서 아주 거기를 초토화시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성남 FC 건 관련해서는 성남 지역의 중소기업들 수십 개를 다 압수수색을 해버립니다. 그래갖고 그 기업체가 완전히 멘붕이 빠지도록 아마 수백 개의 업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압수수색한 수사관이 가면서 뭐라고 한마디 했냐면 생각대로 아무것도 없네요 하고 가버린다. 회계 담당자는 완전히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충격을 받고 그런 일들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 비일비재했고 어쨌건 이재명 그때 당대표를 잡기 위한 목적을 갖고 그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이 행태는 이번에 제대로 단죄를 해야 그렇습니다. 처벌을 받아야 이게 끊어진다 없어진다. 근데 지금 이 특위에서 검찰의 이 포갑적인 민낯이 드러나는 과정인데 언론은 일단 첫째 쓰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쓰는 곳이 있습니다. 쓰는데 어떻게 쓰냐? 특위위원들의 포갑적인 모습을 써요. 이거는 미친 나라인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아니 진짜 좀 미칠 것 같아요. 공범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 검찰이 수사하고 하는 거 신나게 중계방송 했잖아. 같은 편 돼가지고. 그러니까 지 얼굴에 침 뱉는다는 생각도 있을 거예요. 이거를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실을 보도하면 사람들이 옛날 기사를 찾아가지고 야 니네 옛날에는 왜 이렇게 했어라고 하는 것도 두렵겠지. 기록이 다 남아있어. 그 당시에 뉴스타파 막 압수수색 들어가고 할 땐 보도 많이 났었죠. 그때는 뭐 보도가 어마어마하게 났었죠. 왜냐하면 범죄자들이니까. 저는 압수수색 당일날 뭐 저희가 만든 영화에도 찍혀 있지만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는 저희 집 TV로
YTN에서 저희 집 압수수색되고 있는 생중계가 되고 있는 걸 보는데 진짜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와, 그랬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아이 뭘 재밌어.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딱 보면은 뉴스타파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네, 어, 공작을 하는 공작기관으로 보도를 하세요. 공작기관 완전히. 네. 한 건 잡았어. 자, 그럼. 더 의원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7가지 그 의혹 사건들에 대해서 키맨은 역시 내란 속의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모든 것이 윤의 지시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실제로 보십니까? 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실에게 보고했다라고 하는 국정원 문건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대통령실이 그 쌍방울 사건에 대해서 개입을 하려고 했는지를 밝혀야 되는 부분이고 어제도 핵심이 나왔다고 봐요. 어제도 그 서해 피격 사건도 결국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요. 영향을 미쳤던 것이 나왔는데 뭐 그 서해 피격 사건에서 윤석열의 직접적인 고발 지시가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규현 전 국정원장을 상대로 세게 그렇습니다.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현기 의원님. 국정원장이 이거 수사 의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하러 가니까 윤석열이 직접 보고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윤석열이 시키면 굉장히 무리해서 사건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 윤석열에 충성하기 위해서 줄대기 위한 사람들은 강압적으로 그리고 뭐 조작 의혹이 생길 수 있을 만한 일들을 자행해 왔기 때문에 이 7개 사건이 특정이 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전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고요. 사실 그 말을 하기가 어려운지 뭐 검사들은 주로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그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아주 자유로운 상태에서 녹음하신 그 파일 내용을 보면 감사원 직원들 에서의 그 감사하는 감사관들도 지금 죽을 맛이다. 이게 얘네들도 압박받고 있다고 하더라. 그 압박은 어디서 받겠습니까? 당연히 감사원의 상부겠죠. 그런데 그 감사원의 상부는 어디서 또 그 압박을 받겠습니까? 이런 의혹들이 저희가 다 추정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말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오랜 세월을 검찰에 봉직했던 검사이고 윤석열 사단이 검찰 내에 있다는 거 다 우리 다 알려진 공공한 사실이잖아요. 그 검사들이 윤석열 지시 내지는 그 당시에 있었던 뭐 한동훈 등등 검사 관련자들의 검찰 관련자들의 지시를 안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의 감사원의 사무총장이었던 유병호가 갑자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쥐락펴락하면서 감사위원회까지 패싱하면서 이 엄청난 그 강압적이고 회유하는 이 조사들을 벌였다는 거잖아요. 당시에 심지어 유병호의 감사원 막 그랬었잖아요. 그 거만한 태도들. 타이거파 거의 지금 뭐 거기다가 우리 이 사람이 두목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와. 이거 진짜 거의 무슨 감사원 깡패 집단이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걸 과연 유병호가 그렇게 윤석열하고 친하다는 유병호가 이거 혼자 했겠냐는 거죠. 저희의 의심은 굉장히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또 하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특히 이제 이종석 장관 기관 보고를 통해서 리오남이 당시에 필리핀에 있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의원님께서 어제도 계속 국정원은 못 믿고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정원도 못 믿고 금융감독원도 못 믿고요. 여러 가지 그 기관들의 기관 보고를 못 믿습니다. 본인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흡사 선관위를 못 믿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맞습니다. 윤석열과 같은 겁니까? 딱 일맥상통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지금. 그래서 기관 보고 못 믿고 본인들이 원하는 진술만 가지고 또 앞에서 엄청 좋아하세요. 본인들 원하는 진술이 나오면. 그러니까 저희가 강력하게 비판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요새는 그 필리핀에서 리오남을 만났다라고 하는 주장이 나온 이후에 국정원에서 또 반박하지 않았습니까? 2018년도 이후에는 중국이나 뭐 기타 동남아도 똑같아요. 요새 우리가 여행을 가보면 전부 생체 정보를 입력하잖아요. 맞습니다. 옛날에 영화 나오듯이 그 여권 조작된 위조 여권 가지고 못 가요. 막 다닐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럼요. 리오남이 이상한 배 타고 미리국했겠냐고요. 그런 자료들이 다 뻔히 나와 있는데 그 기관 보고는 믿고 싶지 않나 봐요. 아니 근데 정부를 못 믿으면 어떻게 해요? 보수 정당 아닙니까? 그게 윤석열이 명언을 남겼잖아요. 정부도 못 믿고 음해를 퍼뜨리고 낭설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반국가 세력이다 해가지고 내란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딱 지금 반국가 세력의
그 일들을 예.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어요. 참 답답합니다. 이런 진짜 객관- 깝깝하네. 깝깝합니다. 진짜. 깝깝하네. 예. 이 객관적인 물증, 여러 정황 이게 모두 다 그 사실 리오남이 없었다는 사실을 가리키는데 오직 딱 한 명 방용철만 네. 리오남을 네. 봤다, 자기가 그러니까요. 줬다 이렇게 진술하고 끝까지 있는 그 거잖아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한 사람의 진술이 이 모든 객관적인 정황과 증거들을 다 뒤엎고 있어요. 아주 편향된 증거 채택이다. 예.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죠? 끝까지 그 말을 지킬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방용철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 법원에서도 그런 진술을 했기 때문에 유지시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저희가 한켠에 의심하고 있는 거는 왜 저렇게 일관된 진술 그리고 예. 만들어졌다고 의심할 만한 진술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예. 검찰이 주가 조작 사건을 아직까지 봐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도 무혐의 하고 예. 있고 예. 뭐 공소권 없음 처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산을 돈 때문에 그렇죠. 금융감독원에서 예. 저희 청문회에서 나와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거는 유죄의 혐의가 짙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한다면 금융감독원에 있는 자료를 주겠다. 네. 왜냐하면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가 다 있기 때문에 예. 압수수색 영장 없이는 줄 수 없게끔 돼 있는 예. 거예요. 그래서 검찰한테 압수수색 영장 받으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주겠다. 근데 예. 굉장히 이례적으로 안 가죠. 검찰에서는 압수수색 안 하고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예. 제도를 도입을 제도를 사용한대요. 통해서 예. 그래서 아주 작은 양의 정보만 가지고 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주가 조작 사건을 볼모로 잡고 있으니 예. 정말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된 것이고 네. 그래서 내일 금융감독원 가겠다라고 한 거예요. 두 분 다 금감원으로 가십니까? 저는 감사원 가고 감사원. 예. 저는 금감원 가고. 의원님은 금감원 가고. 야, 두 분이 또 가서 현장 조사를 통해서 얼마나 또 깝깝한 상황을 진두지휘하실지. 현장 가면 깝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이미 그 감사원에서는 특히 여러 그 기관 증인들, 참고인들이 나와서 억울함을 호소했거든요. 조사받을 때 어떤 그 압박이 있었는지, 어떤 불법적인 일들이 있었는지를 어제도 쭉 다 증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조사실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심지어는 조사할 때 문 다 열어놓고 복도 지나가면서 막 본인들 희롱하는 이야기들 하면서 트로트 노래 부르면서 굉장히 모멸감을 느꼈다는 것이거든요. 네. 이런 것이 실제로 가능한지 그래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좀 더 저희가 체크하는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아요. 1315실 검사실 같은 경우에 가보면 1313? 네, 13 그 수원지검 네. 박상용 검사실에 굉장히 넓던데 좋더라고요. 네. 네. 전망도 훌륭하고. 네. 근데 딱 책상 하나만 놓고 나머지는 싹 치워버렸잖아요. 네. 감사원도 그랬을 가능성 없을까요? 예, 한번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어쨌거나 지금 뭐 국토부도 그렇고 부동산원도 그렇고 그 직원들이 그 수십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각종 모욕과 예. 모멸감을 느꼈고 인권 침해가 있었다. 이걸 지금 어제도 호소를 계속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가능한 구조인지 어떤 밀폐 공간에서 했는지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휴식 시간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인지 이런 네. 것들을 좀 충분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그 이제 감사원 유병호의 대표적인 만행이 뭐냐? 본인 오고 나서 윤석열 정권 바꾸고 나서 이 포렌식 관련한 규정을 대폭적으로 수정하면서 마구잡이로 그냥 포렌식 할 수 있도록 또 한 그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규정도 저희가 가서 또 들여다보고 예. 또 이번에 저희에게 공개를 자꾸 안 해주세요. 감사원이 네. 보고 내부 감찰 보고서 이거 국가 기밀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행정기관은 일단은 정보 공개가 원칙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에 좀 응하지 않아서 내일 가서 좀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좀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장 조사가 중요한 게 이번 수원지검 가서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왜냐면 그 연어 회덮밥을 먹었고 술 파티가 있었다라고 하는 영상 조사실도 네. 우리가 맞아요. 실물로 봤지만 예. 더 문제는 그 1313 앞에 있다고 하는 창고 진술 거기 확인하는 게 세미나. 중요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진술 세미나를 창고에서 했다라는 의혹이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도 의심했어요. 예. 아니 무슨 창고에서 하냐. 진술 세미나를 할 수 있냐 예.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텐데 예. 우리가 가보니까 예. 창고가 그 창고가 아닌 거예요. 테이블이 있고 예. 의자가 있어요. 예. 회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놓은 곳이에요. 예. 근데 왜 창고를 부르냐? 예. 검찰은 서류로 일하지 않습니까? 예. 그 서류를 잠깐이라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되니까 그냥
창고라고 부르는 거였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집기류들을 쌓아놓은 공간이 아닌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 창고에서 진술 세미나가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였습니다. 맞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정말 가보면 저희 구치감 이번에 또 가보니까 그거 훨씬 더 생생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공간에서 그 고리못 주말에 혼자서 남은 게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혼자 거기 밤에서 자고 2박 3일을 계속적으로 불려가고 계속적으로 진술 압박 당하면서 그 뭐 배를 갈라 창자를 어떻게 하겠다 그렇죠. 아이 사진 보내주면 애들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들으면서 어떠한 심정이었을지 그러니까요. 그 공간에서 생생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 이상으로 이제 내일 현장 조사 가면 더 많은 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유병호 감사원장의 감사원 전 사무총장 감사위원이죠 지금 그 악행과 관련해서는 감사원 노조를 통해서도 많이 그 제보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특히 뭐 이 사람 최재형 감사원장 그만둘 때 노래 틀고 그랬잖아요. 세상은 요지경. 오시면 이제 그걸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네. 이번에 이복현 전 금감원장. 그분 참 대단하신 분이죠. 예, 그거 제기하셨잖아요. 예. 신장식 의원님이 그걸 입수를 하신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됐냐면 2년 전부터 그 시민사회단체도 그렇고 시민사회단체는 정보공개 소송을 했고 정보공개를 해달라라고 했고 그리고 우리는 계속 국회를 통해서 자료 내라. 계속 이러고 있었는데 드디어 2심에서 2심에서 졌어요. 금감원이. 지면서 정보공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찬진 금감원장님이 대법원에 상고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계속 요청을 했으니까 우리한테 먼저 주신 거예요. 우리가 먼저 입수를 할 수 있었고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이런 보도를 MBC랑 같이 보도를 해 나가니까 어제 저녁에 갑자기 어제 오후 5시인가 금감원이 그 행정정보 공개하는 사이트에다가 전체 내용을 확 올렸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먼저 입수해서 언론사와 이렇게 저렇게 작업을 한 건 맞고요. 근데 지금은 전체가 다 볼 수 있게 나왔군요. 다 나와버린 거죠. 근데 이제 딴 데서는 이제 분석을 했겠지만 저희들은 입수를 해서 분석을 다 한 거죠. 분석을 다 해보니까 정말 약간 짜친다 이렇게 싶은데 보시면 그 29만 원 10명 결제 금액 29만 원에 10명이 먹었습니다. 그 표 한번 띄워봐 주세요. 라는 게 너무 많아요. 이거죠 지금 업무 추진비 미슐랭 스타 음식점. 저는 저걸 보고요. 일단 이제 저건 거짓말인 것은 100% 맞는데 왜냐하면 10명이 가는 방도 없다고 하고 6명이 최대예요. 저기는 기본이 뭐 2~30만 원인데 29만 원 10명이면은 1인당 2만 9천 원인데 거기서 커피 한 잔 값도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이복현이가 그러면 혼자 가서 먹은 건가요?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더 사실관계를 더 밝혀야 될 부분인데 혼자 가서 먹었을 수도 있고 몇 차례 나눠서 미리 결제를 해놓고 아니 여기가 뭐냐면 맨 위에 아까 표 보시면 브리단가 거긴데 세 번이 10월 20일, 25일, 30일 5일 간격이에요. 그리고 29만 원이요. 여기는 한 끼에 35만 원 하는 식당입니다. 32만 원인가? 35만 원. 35만 원이에요? 네, 35만 원 식당이에요. 근데 어떻게 먹으면 한 끼에 35만 원 나와요? 그런데요. 여기 근데 20일, 25일, 30일 5일 간격으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미리 결제하고 2사람 내지는 3명이 먹고 미리 결제해놓고 2~3사람이 다른 날짜에 먹은 건 아닐까? 또는 앞에서 먹고 뒤에 5일 간격으로 결제한 건 아닐까? 근데 결제할 때 날짜를 조정할 수도 있나요? 아니 뭐 이날 가서 결제는 해놓는 거죠. 아니 근데 20일, 25일, 30일로 이렇게 결제가 돼 있는 건데 그걸 조작을 할 수는 있나요? 따로 누군가 가서 결제했겠죠. 부하가 됐든 누가 됐든 아니면 지나가다가든 다 강남 쪽이니까. 더럽다. 아니면은 그랬을 수도 있어요. 다른 법인카드도 저는 다 살펴봐야 된다. 법인카드 이게 한 장만 가지고 이거는 이복현 개인에게 배정된 법인카드란 말이에요. 근데 이복현 외에도 법인카드를 받는 임원진들이 있죠. 금감원에. 그럼 법인카드 하나만 갖고 결제됐을까?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다른 법인카드도 지금 다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여기만 그랬느냐 하면
호텔 결제도 29건이 있어요. 네. 용산에 있는 호텔에서만 12건이 있습니다. 예. 여기도 전부 다 30만 원 미만으로 결제해놨어요. 왜냐하면 청탁금지법 위반해서 1인당 청탁금지법이 3만 원 미만은 식사를 할 수 있어요. 업무 예. 추진비로. 근데 여기 29만 원 10인 하면 1인당 2만 9천 원이잖아요.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최대한까지를 끊어서 결제를 한 거거든요. 호텔에서도 그랬어요. 호텔에서도. 29건. 마산 할매 간장게장에서도 꽤 많이 드셨더라고. 여기는 집 근처던데요. 이복현. 집 근처에 간장게장을 좋아하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모도 여기도 있고 소고기 파인다이닝. 이제 이복현이가 파인다이닝을 겁나게 좋아하네요. 좋아하셔요. 네. 좋아하셔요. 꽤 많이 드셨더라고. 최고. 예. 여기 23년 12월 15일 날 29만 원 10인 돼 있는 데는 예. 한 끼에 42만 원 하는 데입니다. 근데 이렇게 먹고 다녀도 됩니까? 아니 뭐 개인이 너무 나는 뭐 차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고 난 맛있는 음식이 세상에 제일 좋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사람 다 가치관이. 네. 예. 개인 카드로 하라고. 그렇지. 왜 법카로 하냐고. 예. 그것도 너무 짜치잖아. 29만 원 10인 45만 원짜리 식당에 42만 원짜리 식당에서. 금감원은 뭐라고 그래요? 금감원은 뭐 규정 위반이 있다면 살펴보겠다라는 거고 예. 이복현 개인의 입장이 저는 더 궁금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떻게 이게 기억이 안 납니까? 먹고 싸버려서 그래요. 이게 어떻게 기억이 안 나요? 변명조차도 참 짜치다. 그러면 만약에 네. 업무 추진비를 업무 추진 외의 목적으로 쓴 것이 확인이 되면 네.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횡령이죠. 횡령이죠. 부정청탁금지법도 문제가 있고요. 예. 횡령입니다. 횡령. 그러면 법인카드를 환수가 개인으로. 됩니까? 환수해야죠. 환수해야죠. 네, 환수해야 됩니다. 이거 환수 좀 해주세요. 100% 저는 환수해야 된다고 보고요. 금감원장이 실은 이게 있습니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런가요? 원래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근데 공공기관 같은 역할을 하죠. 역할을 합니다. 금융기관은 전부 다 관리 감독하니까. 예.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출자해서 만든 기관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기관으로 하면 이게 관치다라고 할까봐 일부러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왜 검사 출신이 가요? 네, 그러니까 자기 회계사 출신이라고 해서 검사 출신이 갔어요. 회계사 자격증이 있다고. 회계사 업무를 한 적은 없어. 예. 그러나 회계사 자격증이 있다. 그건 말이 그런 거고 윤석열 사단 제일 마지막 기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회계라도 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회계 말고 회계. 네. 회계를 제대로 한 다음에 회계하라고. 회계하라. 네. 회계하라. 그래서 여기가 계속해서 업무 추진비를 잘 안 내놨어요. 정보를. 하지만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너무나도 많이 갖고 있고 국회도 나와야 되고 또 그 인사청문 대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관치를 벗어나겠다라고 해서 민간이 금융회사들이 출자를 했지만 정부 예산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위상을 어떻게 할 거냐. 저 좋다 이거예요. 위상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 예산이 들어가고 인사청문 대상이기도 한데 업무 추진비를 그럴 땐 민간이라고 그래. 우리 민간입니다. 업주비 내라고 그럴 때는. 예. 업주비 공개하라고 그럴 때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이제 공공기관으로서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특혜를 또 바래요. 저는 민간과 공공기관 이 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할 게 아니라 두 가지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라고 만든 기관이에요. 근데 이제 이찬진 금감원장 신임 그 이재명 정부 들어오신 분은 본인은 업추비 공개 깔끔하게 다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아마도 이거 상고하지 않은 이유도 나는 깔끔하게 다 할 거야. 그러니까 옛날 것도 다 까봐. 라고 하는 취지로 보여요. 네. 이제는 갈수록 그런 거 함부로 못 할 거예요. 네. 빵지숙이 다 드러나고 네. 이렇게 파인다이닝 얼굴은 그렇게 파인다이닝스럽게 생긴 것 같지는 않던데 뭐 제가 외모 이야기를 않겠습니다만 예. 그런데 이복현 얘기 나온 김에 네. 신장식 의원님은 왜 윤석열이 이복현을 금감원장으로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금감원 어쨌든 그쪽에 저희가 있거든요. 강백신, 한동훈, 이복현. 여기가 이제 그 70년대 초반생들이에요. 강백신이 73년생, 한동훈 73년생, 그다음에 이복현이 아마 72년생쯤인가 돼요. 어미준은 한참 아래입니까? 어미준도 비슷할 겁니다. 비슷하거나 할 텐데. 근데 여기가 좀 경쟁적이었어요. 경쟁적이었는데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하면서 이복현에게도 뭔가 자리를 줘야 되니까. 그래야 자기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회계사 자격증이 있다고 금감원장을 준 거야. 그런 다음에 일단 관리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금감원하고 감사원에 독특한 기능이 있습니다. 예. 영장 없이 계좌 내역을 볼 수 있고요. 감사원도 공무원들한테 한마디 해가지고 영장 없이 포렌식을 할 수가 있어요. 핸드폰 포렌식. 그러니까 저는 금감원장이 영장 없이 계좌 추적을 계좌를 얼마나 들여다봤는지 이거 굉장히 궁금하고요. 이거 파헤쳐 봐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감사원은 요새 속속 나오고 있잖아요. 유병호 전 사무총장 중심으로 해서 예. 공무원들 압박해가지고 핸드폰 소위 자진 제출한다고 해서 받아가지고 그거 포렌식해서 그거를 검찰에 어시스트하는 거예요. 검찰에 고발하고 감사 결과 내오고 서해 공무원 사건 동해 그 탈북 어민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간에 거기서 탈출했던 북한 탈출. 예. 이 사건들 전부 다 감사원에서 재감사해가지고 그거 전부 다 어시스트했죠. 월성 원전 사건도 감사원에서 그런 일 했고요. 금감원에서는 또 그 전에 그런 일 하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나 이런 거 했을 때 검찰에다가 자료를 금감원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전달을 하는데요. 그 자료를 선별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금감원이 경제검찰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감사원이 공직검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검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현석 총장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금감원 경제검찰 감사원 공직검찰을 쫙 단계에 거느리고 있었던 체제입니다. 거기에다가 심지어는 사실 국정원 직원들이 너무너무 자존심 상해했는데 국정원까지 검사들 파견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국정원도 장악했던 거죠. 이 검찰공화국이란 말이 그렇죠. 금감원에도 감사원에도 국정원에도 다 한 통속으로 엮여 있었던 겁니다. 주가 조작 같은 것도 금감원이 보지 않습니까? 금감원이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금융위원회가 결정은 하지만 금융위원회에서 포착하고 금감원에서 살펴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 조작. 김건희 주가 조작 막으라고 이복현이 보낸 것은 아닐까요? 뭐 그런 것도 의심은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양반이 약간 좀 줄을 한번 탔어요. 정무위원회 출석했을 때 보면 뭐 갑자기 한숨 푹 쉬고 아닙니다. 라든지 그 한숨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던 이런 일들이 좀 있었죠. 그 전에 이원석 총장도 20초간의 침묵이 있었잖아요. 김건희 얘기 나왔을 때. 7초인가 17초인가 뭐 침묵. 따집디다. 이원석은 침묵, 이복현은 한숨. 그리고 아까 감사원 얘기하셨으니까 요즘에 보면은 국토부 공무원들이 나와서 이제 비공개로 증언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감사원이 저런 식으로 했나? 했어요. 뭐 보니까 막 술 마시고 술 냄새 폴폴 풍기면서 와서 막 얘기하고 트로트 부르면서 막 그 증언 가지고. 근데 감사원이 원래 그런 식으로 감사를 합니까? 아유, 그러면 안 되고요. 근데 이제 유병호는 그런 감사를 해왔던 사람이에요. 원래 문제가 돼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고 좌천됐었어요. 문재인 정부 감사원 시절에는. 그럼 이상하잖아요, 얘가. 그래서 자기를 타이거파라고 그러잖아요. 타이거파.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무슨 뭐 검찰보다 더 공무원들한테는 검찰보다 더 무서운 게 감사원일 수 있거든요. 그런 식의 감사를 해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족쳐야 된다. 뭐 고래를 잡아야지 피라미 잡아봤자 아무 소용없다. 뉴스에 날만한 큰 놈을 쳐서 잡아야 된다. 이게 자기 감사의 뭐 몇 가지 원칙해서 타이거파라고 했단 말이죠. 그 타이거파도 여러 가지 파가 있어요. 찐타도 있고, 찐타, 뭐 뼈타도 있고. 여튼 감사원은 이번에 환골탈퇴해야 됩니다. 그나마 사무총장이 나와가지고 이번에 이제 이재명 정부의 감사원 사무총장이 나와서 사과를 했죠. 국토부 공무원들한테. 사과로 끝날 게 아니라 사과하시는 거는 기본적으로 잘하신 거고요. 이재명 정부의 공무원다운 처신입니다. 잘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유병호를 비롯해서 책임을 져야죠. 유병호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감사위원 중에 한 명일 겁니다. 지난번에. 왜 가만히 놔두죠? 그래서 차근차근 말하자면 이렇게
알맹이를 자꾸 험한 말이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지금 순한 말 찾느라고 시간이 걸리는데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가만히 몇 두면 안 가지가 됩니다. 있어요. 그분들은 지금 세상이 바뀐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1년 돼 가는데 유병호 돌아다니는 거, 네. 김현태 설치고 돌아다니는 거, 네, 뭐 네, 이거 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네. 왜 이거 그냥 놔두죠? 대한민국에 법도 없고 뭣도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민석 총리나 대통령께서 얘기를 했던 게 12.3 내란 가담한 행정조직 공무원들 진상조사하고 책임을 물을 게 있으면 물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100번 동의하고요. 뿐만 아니라 검찰 같은 경우 윤석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검찰이 지금 이번에 조작기소 국조하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드러나잖아요. 그것만 있었냐고요. 더 있거든요. 그렇죠. 더 있거든요. 이번 국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번 국조에서 드러난 사안들 중에서 이것은 형사처벌이 너무 명확하다.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수사만 하면 바로 갈 수 있다. 형사처벌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특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진상조사, 빌드업이 필요한 것들이 있죠. 이거는 진상조사 특조위 같은 진상조사 특조위, 검찰권 남용 특조위를 만들고 그리고 그 피해자들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적 대안까지를 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 및 피해 회복 특별법. 저희들은 조국혁신당은 제출해 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지방선거 끝나면 바로 시동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그래야죠. 그리고 좀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우는 단계인데 그런 자들이 막 그렇게 설치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 제가 못 참겠어요. 네, 이러다 정의복 나옵니다. 정의복. 그러지 마시고요. 사적 제재하지 마시고 공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예. 지금 이제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가 계속 되고 있는데 네네. 이제 당초에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 같은 게 막 이렇게 생기다가 그렇게 가지 말고 이렇게 가자 해서 만든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의 입장은 뭡니까?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한 건 조국 대표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벌써 그 대통령 취임한 직후에 이미 했고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가 취소돼야 된다. 이재명 후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라는 얘기를 제일 먼저 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 및 피해회복 오남용 진상조사하고 그 특별법이요. 피해회복의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1심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은 공소 취소해야 된다는 거죠. 그 피해회복 방안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이 특별법을 발의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쪽에서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 니네 검찰총장 니네 법무부 장관 있으니까 검찰총장 지휘해서 공소 취소 시켜 라고 하면서 정치적 공방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저쪽이. 근데 이번 국조를 통해서 야 이거 진짜 조작기소 맞네 라는 걸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됐어요. 진상조사를 더 해보면 그리고 특검까지 가면 이거 진짜 조작기소 맞네 공소 취소해야 되겠네 라는 압도적인 여론이 저는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빌드업 과정을 거쳐서 피해 회복의 일환으로 어떤 분들은 이미 조작기소를 통해서 3심이 내려진 분들도 계세요. 뭐 이화영 뭐 이런 분들은 재심을 하려고 하더라도 진상조사를 하거나 새로운 이 증거가 있어야 재심 청구가 가능해요. 또 명예를 회복시킬 할 수 있는 조치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조 잘 시작했다. 그러니 남은 사건들에 대해서도 진상조사 제대로 해서 피해 회복에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을 해야 되고 그 안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도 피해 회복의 방안 중에 하나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쟁에 지방선거에 이런 것에 이슈가 다 함몰이 돼서 그동안에 꾸준하게 추진해왔던 개혁이 약간 주춤해진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런 풍파가 지나고 나면 가장 먼저 지금 이제 검찰개혁, 부동산개혁, 사법개혁은 하고 있는 거고 언론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꽤 높지 않습니까? 우리 신장식 의원님은 지상파에서 아주 인기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하셔서 좀 생리도 아시고 그럴 텐데
언론 개혁을 한다면 어떻게 접근을 해서 어디를 좀 손봐야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우선 방미통위가 이제 구성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예. 방미통위에서 일을 되게 잘해야 되고요. 방심위도 이제 새로 구성이 됐는데요. 새로 구성이 돼가고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이쪽 공직 사이드에서는 방심위에서 MBC 걸었던 게 30전 30 MBC하고 예. 경향 뭐 이런 데 예. 걸었던 게 30전 30패잖아요. 그 중에 저를 타겟으로 했던 게 7전 7패 정도 됩니다. 뉴스아이키. 근데 당면에서 뭐가 있어야 되냐? KBS 사장 바꿔야 됩니다. 상징적으로. 거기 이미 이사회에 안건이 올라갔어요. 사장 그 해임하는 지금 이제 취소죠. 말하자면. 왜냐하면은 불법적으로 임명된 네네네. 이사회에서 불법적으로 했으니까. 선출한 사장이니까. 네, 그래서 해임 그 정확한 용어는 불신임인가? 예. 정확한 용어는 그 선임 취소 뭐 이 정도가 될 겁니다. 임명 취소가 될 텐데 뭐 그냥 퉁쳐서 예. 해임 아니다 해임 아니다. 이렇게 보면 올라갔는데 이거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다만 지금 이게 정리되는 것은 아마도 지방선거 직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정무적으로 봤을 때 선거 앞두고 KBS 사장 해임하고 니네 뭐 하려고 해? 라는 식의 말이 안 되는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까놓고 얘기해서 진짜 그래서도 안 되지만 KBS 사장을 바꿔서 무슨 정부 여당이 덕좀 보려고 했다라고 하면 벌써 한 2월 달에 했어야죠. 지금은 실익이 없어요. 실익 없이 논란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 끝나면 뭐 먼저 해야 되느냐? KBS 사장부터 정리해야 된다. 그래야 진짜 이재명 정부와 언론개혁이 이제는 공적 시스템 먼저 건드렸단 말이죠. 그다음에 언론 현장의 개혁이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지방선거 전에 결론이 날 거예요. 지금 4월 29일인가 5월 29일인가 이사회가 잡혀있다고 하는데 후임 사장을 선정 안 하고 그냥 일단 내리면 되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하나 상징적으로 저는 지방선거 전후에서 하나가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후에는 TBS 살려내야죠. TBS. 서울시장 선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거는 공영방송, 지역 공영방송을 하나 마음에 안 드는 프로그램 몇 개 있다고 해서 아예 방송국을 날려버린 일이었잖아요. TBS 다시 전파를 쏠 수 있게. 뭐 지금도 전파는 쏘지만 제대로 시민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 바뀐 그 정통망법이나 방송법 등을 통해서 어떻게 가짜 뉴스를 걸러내고 책임을 물을 것인가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방통위, 방심위 그다음에 법원에서 기준들을 마련해 갈 겁니다. 여기에서 어떤 기준을 설정하게 될 거냐 이런 게 현재에선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방송 쪽에 주로 집중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조선일보 겨냥해서 밤에 대통령 노릇하다가 이제 너네들 정신 차려라 이런 글을 올렸던데. 그래서 갈등이 많던데 조선일보는 스스로 내부적 갈등. 힘들어 죽겠어 장동혁 때문에. 그럼 매체는 그냥 놔두면 될까요? 알아서 망할까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냥 놔둬서 해야 되겠습니까? 가짜 뉴스나 이런 부분에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금 탈루한 게 있으면 세무조사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기존에 사실은 열애받은 게 너무 많거든요. 열애받지 못하도록 만들면서 정확하게 이 테두리 안에 법 테두리 안에서 언론사 운영해라. 기사도 그렇게 써라. 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영향력은 싸부작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양상훈 칼럼 보다가 내가 정말 고민이 너무 많구나. 아니 애쓴다. 얼마나 고생스러울까. 장동혁 국힘 찍었다가 장동혁 면죄부 주는 게 아니냐. 그러니 국힘을 찍으라고 말하기도 힘들고 찍지 말라고 말하기도 힘들어서 그 갈등이 오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봤죠. 우리가 일부에서 다뤘어요. 그랬어요? 저 그거 보다가 너무 참 고생한다. 고생해. 그러니까 장동혁이 빨리 물러나라고 하는 얘기인데 지금 맞아요. 어제 오늘 이틀 연속으로 조선일보가 그렇게 썼단 어제도 말이에요. 썼어. 어제도. 본문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런 그 국민들을 막 이렇게 그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런 짓을 하는 자들을 그냥 시장에다가 맡겨가지고 너네들 망하게 이렇게 두는 게 좋은지 아니면 정말 버르장머리를 고쳐놓는 게 좋은지. 버르장머리를 고칠 수 있는
공적인 방법론을 잘 찾아야 되겠죠. 김대중 정부 때는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세무조사했죠. 세무조사. 그런데 이제 막 그때 막 벽박으로 너무 세게 받았어요. 예.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있긴 했는데 그 뒤로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적폐청산한다고 하면서 그 부분을 좀 놓쳐버린 측면도 있고 우리 신장식 대통령쯤 돼야 이게 좀 될라나. 아니 뭐 좀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은 저는 이어달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지금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5기 민주정부의 바톤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두 가지 기둥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조국혁신당도 항상 이 두 가지 기준에서 무엇이 조국혁신당이 올바른 역할을 하는 일인가 이 두 기둥을 놓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돼야 된다, 누구는 안 된다 이거 말고 많이 요새 복잡하고 힘들었잖아요. 그거 말고 이 기둥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된다. 5기 민주정부가 바통을 이어받아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실제로 공직사회 개혁이라든지 또는 언론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사회대 개혁이 되려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역사를 공부해보고 한국 정치사를 두고 봐도 민주개혁 정부가 최소 20년에서 30년을 가지고 있어야 이제 입사한 친구들이 그 정부 하에서 그 기조와 철학을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이 한 20년이 걸려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지 검사들처럼 야, 5년 짧아. 쭈그리하고 버텨. 쭈그리하고 버텨. 그러면 공직사회 개혁 안 됩니다. 아무리 제도를 좋게 만들어도요. 저는 의사결정권자들이 본인이 사회에 첫 발을 디뎠을 때 맞이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철학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승진도 하고 권한을 가진 자리에 가서 의사결정권자가 되는 것 이게 한 20년 걸린단 말이에요. 저는 20년 집권할 원대한 큰 그림을 그려야 진짜 개혁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지방선거 D-40일인데 후보 다 결정되고 대진표 다 짜지고 또 임박해서 한번 또 뵙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